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기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예기치 못한 갈등도 생겨나는데요. 네, 혐오 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최근 김포에서도 같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또 해결될 여지는 없는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포 구례동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전자파 같은 오염에 노출될까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전력 공급을 위해 구례동을 가로지르며 지하 1m 아래 매설된 고압선 역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사 기간 우려되는 분진이나 소음은 또 다른 반대 이유입니다. 일단은 전자파가 제일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전관이 송로관이 지금 1m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파여져서 지금 묻혀지고 있어요. 제일 붕괴했던 거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세계에 제일 크게 지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하나 없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고. 인력이 머물지 않는 특성 탓에 고용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민 반발을 키웠습니다. 뒤늦게 데이터 센터의 존재를 알게 된 주민들이 건립 취소나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유해성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은 데다 건립을 막을 법적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치법규에서도 데이터 센터는 권장 대상이어서 허가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최근 김포에 확정된 데이터 센터만 모두 3곳. 지역 내 기준이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에 데이터 센터가 50여 개가 있는데 저희 김포에 벌써 지금 허가가 떨어진 게 3군데예요.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들이 최소 1m인데 그게 사실 한정 기준인데 더 깊이를 최소 2, 3m, 지금 8m까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기준들을 마련해 놓으면 필요하다면 이제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은 사전 공청회 절차도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김포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달 반대 서명 운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큰 규제 없이 늘어난 데이터 센터가 주민 갈등의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 주민 설명회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 주민 혼란은 여전하고 도리어 현행 정비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향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 이후 답답함이 늘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선택해야 하는 판단에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기대하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4년에서 2년 정도 계획이 좀 줄었다는 내용 외에는 저희한테 비춰지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선도지구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어떻게 선도지구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개념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간담회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라고. 정부는 2024년까지 마련하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에서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선택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건축으로 가느냐 또는 리모델링으로 가느냐 이런 방향이 설정돼서 이걸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설정될 것인지.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이다, 리모델링이다 답을 내리진 않고 각 단지마다 그 적합한 정비가 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지자체랑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봄 경기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중동은 분당과 일산, 평촌과 달리 리모델링 선호 응답이 재건축 선호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용적률이 낮아야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중동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보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동 신도시 주민들은 지구 단위 계획 용적률 제한부터 풀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용적률 완화 정도를 알아야 재건축에 나설지 리모델링에 나설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마련하는 마스터 플랜에
구체적인 방향이 담길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진단 비중을 낮추는 계획 정도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 안전성 기준의 그 비중을 한 3-40% 그 이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이제 그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낮추고 이제 주거 환경 그리고 시설 설비 노후도 그쪽 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들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 때문에 현행 정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가 되지 못하면 도시정비 총량 관리 때문에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내달부터 민간 총괄 기획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TF를 운영합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선택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온 주민들은 정부의 주민 설명회 이후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의 택시 요금이 내년 2월까지 1,000원이 인상돼 4,800원이 되는데요. 택시 부재도 이달부터 해제됐습니다. 인천시 역시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권하윤 인천경신련 정책부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시민들은 인천시가 서울시를 따라서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서울시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택시 대란 문제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 방안을 내놓았지만 인천시는 요금 인상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서울시를 따라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20일부터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한시적 부재 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시간 구분 없이 택시 부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 3부제 규정이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전면 해제된 겁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익 저하로 택시기사들이 배달, 택배업으로 대거 이동해 최근 심야 택시난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심야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택시 요금 인상 방안을 꺼내든 겁니다. 반면 인천시는 서울시와 같은 사전 조치나 객관적인 조사도 없이 수도권 교통정책이란 관행만을 내세워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다 보니 인천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인천시가 이달부터 요금 인상 검토를 위한 용역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해봐야 할 부분들 좀 짚어주실까요? 택시 요금 인상 용역을 추진하려면 인천시도 서울시처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요금 인상 이유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인 택시 정보 시스템을 통해 법인, 개인 택시의 운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과도 공유합니다. 이를 토대로 택시의 수요와 공급량을 파악하고 택시 요금 등의 정책을 수립합니다. 반면 인천시는 심야 시간대 택시가 정말 부족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인천에 등록된 택시 14,356대 중에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택시는 13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도 심야 택시 대란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왜 택시 요금을 인상하려는 건지 그 이유와 근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인상하기 때문에 인천시도 올려야 된다는 논리는 곤란합니다. 네, 만약 인천에 실제 심야 택시가 정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럼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궁금해지고요.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만이 정답은 아닐 듯한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심야 택시 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택시 기사 부족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법인 택시 기사들은 열악한 처우의 근본 원인이 전액 관리제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산업금과 매한가지인 기준 운송 수익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택시 요금이 오르면 기존 운송 수익금이 올라도 실상 기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에 법인 택시 기사의 임금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 택시의 부재 해제 등은 시대적 흐름이고 법인 택시의 임대제 요구와 시간제 근무 등의 허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3,800원인 택시 기본 요금이 26%나 인상하게 되면 시민의 가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천시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하윤 인천경실련 정책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열고 주민참여 제안사업 63건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2개 동 지역위원회와 참여예산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공모받은 113건의 제안사업에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협의회는 이 중 21건은 즉시 반영 사업으로 진행하고 42건은 내년 예산 반영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사업은 다음 달 진행되는 부평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결과는 부평구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공식 이민은 지난 1902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 시기부터입니다. 당시에 선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향해 이민을 떠난 곳이 바로 인천 제물포항인데요. 어느덧 이민 120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첫 이민을 떠난 인천항 일대에서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송효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2년 12월, 당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긴 가뭄까지 겹쳐 생활이 어려워진 국내 상황. 우리 선조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향해 이민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첫 해외 이민입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이민사가 시작됐던 인천항 일대에서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로 이민선을 타고 떠났던 인천 출신의 가족들의 이야기라든지 독립운동 파트에서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이야기 등을 곳곳에서 보실 수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을 하시면서 이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미있게 전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의 인천과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 이민 후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내용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할린 등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의 이민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에 한인 2세로 하와이 카운티 시장까지 지낸 해리 킴 씨는 고국을 찾아 뜻깊은 감회를 전했습니다. I'm a son of parents who came to the island of Hawaii in the first wave. To say that they worked hard and sacrificed would not even scratch the top of how hard they work. 한국 이민사 박물관 외에도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현대미술 특별전으로 해외 동포 작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첫 이민이 시작한 인천에서 가득 담아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로 입양을 가셨던 이민자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 좀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아픔을 잘라내려고 하는 행위처럼 보여서 일단 극복하려는 의지 같은 것도 느껴지고 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올해로 120주년이 되는 한국 이민사.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에서 대한민국의 이민사의 역사와 인천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전시회는 물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